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하얗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침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귀보다 먼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제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였지만 무게는 쇳덩이 같았습니다. 후견인 지정 동의서, 피후견인 박정숙.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이름의 주인은 제 친정을 두고 거지 집안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부모를 두고도 그 말을 내뱉던 사람.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제 서명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양원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에 문득 과거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이 뭐 해준 게 있다고. 그 목소리, 그때의 표정, 밥상 위에 떨어지던 그 말의 무게. 접수대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보호자.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습니다. 석 달 전까지 저는 보호받기는커녕 존재조차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침묵을 강요받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용서도 아니라는 걸, 이건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오래된 시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김이 먼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반찬이 아니라 제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뒤에 있는 친정이라는 단어를 꿰뚫고 있었겠지요. 내 친정이 뭘 해줬다고.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판결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문장.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가난한 친정. 그 믿음 하나가 몸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이요? 배운 적도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도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사돈댁은 늘 받기만 하네.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웃음은 입에만 있었고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상에 올라온 김치는 제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새벽에 담근 김치, 고춧가루를 아끼느라 색이 연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 말에 제 귀가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그 김치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제가 받은 용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발에는 120만 원짜리 구두가 신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가죽, 조용히 바닥을 두드리는 굽소리. 그 소리 앞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예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 돌아와 칼이 될 줄은요. 친정 집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그리운 냄새. 아버지는 오래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구겨진 셔츠 소매, 낡은 손목시계. 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가죽은 닳아 있었지만 유리는 깨끗했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그냥 한마디
힘들지. 그 말에 목이 잠겼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웃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 아직이다. 아버지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늘 질문을 막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명함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집을 뒤집을 첫 번째 열쇠가 될 줄도 모르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시댁에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늘 조금만 더라고 말했을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의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스테인레스가 허벅지에 붙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입니다. 연대보증. 그 단어가 혀에 걸렸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돼. 그 말이 몇 번째였는지 세어보는 걸 그만뒀습니다. 직원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담보대출 3억 8천, 연대보증 채무 5억 2천, 합계 9억.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의는 며느님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2만 원. 마트에서 19,800원짜리 김치를 집었다가 내려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보다 더 제 삶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집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 집 앞 골목은 늘 좁았습니다. 오래된 벽돌 담장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빛이 담장 위로 얇게 내려앉아 모든 게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선명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감춰지지 않았으니까요. 차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서부터 목이 굳어야 했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에 숨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평소처럼 당당하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조금씩 삐끗하는 느낌,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남편이 따라 내렸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껍질이 일어나 있었고 눈 아래는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문을 열고 나온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손에 파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 다녀오는 길이었겠지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보자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맞서기보다 먼저 참고 기다리는 사람. 저를 닮았습니다. 사돈, 어쩐 일이세요? 친정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그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니, 제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콘크리트에 스쳤고
손톱이 하얗게 들렸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닥 먼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 먼지가 햇빛에 떠올라 공기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이 입가에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다가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물방울이 콘크리트에 닿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파묶음을 떨어뜨렸습니다. 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친정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친정엄마 양말을 긁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작게 아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집 살려주시면 안 돼요? 부도 났어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말이 뭉개지고 숨이 딸려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괜찮니가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장면은 제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약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끌고 내려갈 힘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막힌 게 아니라 가슴이 먼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릎은 진심인가, 연기인가? 이 눈물은 회개인가, 거래인가?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이런 건. 하지만 친정엄마 손길에도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저 부탁 하나만.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집 좀. 우리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12해 동안 한 번도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쟤였고 그거였고 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며느리. 저는 그 말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오빠가 쥐어준 명함. 아직 보지도 않은 그 명함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명함을 꺼내보고 싶은 충동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여는 문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꺼내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 한 장 제가 모르던 세상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라 집안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들렸던 쿵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을 찍던 소리, 그 소리 하나가 12해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컵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잔잔하게 이어지다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는지 멍하니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정에 섞이면 제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파일이 들어있던 칸. 그여.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무심하게 쥐어주던 그 명함. 앞면. 사연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윤태현. 오빠 이름.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그룹, 상무이사, 전략기획실, 단어들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이도록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늘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 통로를 지날 때는 어깨를 좁혔습니다. 그런 오빠가 그룹 상무이사? 명함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선영아, 아직이다. 때가 오면 내가 먼저 웃게 된다. 아직이다. 아버지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동안 친정이 조용한 가난이라고 믿었던 제 시간이 순간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숨겼을까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답보다 먼저 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몰랐을까? 왜 나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했을까? 하지만 그 화는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감정이 남았습니다. 준비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엄마가 장모님께 무릎을. 남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울음과 술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당신은 뭐 했어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 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친정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서재로 안내하셨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오래된 비밀을 열어젖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 종이 냄새,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책장 사이에 가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점퍼를 입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여줄게라는 눈빛.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파일, 모서리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시댁, 3년 전부터 지켜봤다. 지켜봤다.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꼴 더는 못 본다. 하지만 내가 버틴 시간도 필요했다. 내가 버틴 시간이 힘이 되었다. 시간, 힘. 오빠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2억 4천, 소득 누락 신고 1억 8천, 합계 4억 2천.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숫자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드라마가 아니라 고발장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국세청 김과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국세청?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네.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 세무서로 가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서재 공기를 바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국세청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댁 탈세건 3년 전부터 증거 모았다.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조용했던 이유 가난해서가 아니야. 아무 때나 칼을 빼면 칼이 부러져.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지키는 것도 복수의 일부다. 내가 버티는 동안 우린 준비했다. 그 말에 이상하게도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움직이기라는 것. 그날 서재에서 나온 뒤 오빠가 제 손에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2단 반전의 열쇠야.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댁 거실은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소파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연체 안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서류, 법원 서류,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빨간 도장들. 서류가 쌓일수록 집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목소리 톤만 높았습니다. 힘은 없었습니다. 사돈댁이 뭘 안다고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숨이 딸렸습니다. 그 꼴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꼴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문질렀습니다. 그 손이 저를 위해 움직인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친정에 뭐 좀 말해봐. 사돈댁이 우리 좀 도와주면. 말이 명령에서 부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제가 말해볼게요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쪽에서 먼저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 그 짧은 반응 안에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어머니가 모르는 게 들어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당당해 보인다는 표정. 저는 천천히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말했던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이다.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그 질문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10년 동안 저는 늘 여기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고개 숙이고 이름 잃고 그게 언제부터인지 저는 날짜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날 밤 11시 친정 오빠에게서 온 문자 한 줄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 무릎은 한 번 더 꿇게 된다. 법무사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흰 형광등 아래 회색 테이블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자 4개. 그중 2개에는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치마폭을 쥐었다 풀고 한 번은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구두 끝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요. 그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5억 2천, 담보대출 3억 8천, 합계 9억 원입니다. 합계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9억. 숫자가 아니라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눈에 띄게 오르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제 서명, 법무사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채무가 맞습니다. 말투는 확인이었지만 사실상 판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플라스틱에 긁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며느리 명의일 뿐이지.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전부 유효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앉듯이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번째 무릎이었습니다. 손이 제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제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제 구두 끝에 튀었습니다. 부탁이야. 이건 아니잖아. 말이 엉켰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흐려졌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법무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직원 하나는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 장면을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돼 있었습니다. 여긴 울 곳이 아니에요. 여긴 서류가 말하는 곳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릎도 끝이 아니라는 걸요. 법무사 책상 위 서류 더미 아래에서 추가 자료라는 폴더가 살짝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친정에 방문했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기울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숫자들이 적힌 서류 위로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 같았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류를 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봐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익숙한 형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정 과목, 분계, 차변과 대변,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요. 12해 동안 묻어두었던 감각이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허위 비용 처리예요. 여긴 이중장부고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꽉 찼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시집 오기 전 내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기억났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대형 회계법인, 야근, 엑셀 화면, 새벽 커피, 숫자만 보면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보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마지막 칼은 내 손이어야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처럼. 서류 맨 위에 제가 정리한 표가 놓였습니다. 받은 것과 갚아야 할 것. 받은 것 월 30만 원, 144개월 4,320만 원. 갚아야 할 것. 대출 원금 5천만 원. 누적 이자 1억 1,952만 원. 연대보증 5억 2천. 합계 6억 8,952만 원. 숫자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일단 반전이다.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일단, 그럼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USB를 다시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다음이야. 주말 오후 나는 확인할 것이 있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각이 잡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공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달아 색이 바랬습니다. 손에 쥐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오래된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첫 장, 날짜 1995년 3월.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놀랄 만큼 정갈했습니다. 오늘도 윤경영에게 갔다. 고개를 숙였다. 돈을 빌렸다. 숨이 멎었습니다. 윤경영,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문장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갚겠다. 저 집안 딸을.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로 들여서 평생 무릎 꿇게 만들겠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무시도 대출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왜 저를 골랐는지 이해됐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친정, 말 잘 듣는 딸, 버티는 성격,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2단 반전이 아니라 전쟁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3단 반전이다. 그 다음 주말 오후 친정 거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제 결혼식 사진,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 우연 아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접근했다. 내 남편 사업도 초기 자금 우리가 됐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느낌. 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걸 허락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낼 수 있을 거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따라왔습니다. 이 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선택은 내 거야. 선택. 처음 듣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유리가 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낼 때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그리고 D-데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D-3일 제사 3일 전 새벽 12시 40분 시댁 부엌.
제사상 준비용 그릇이 싱크대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 그릇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얇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벽지에 달라붙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두툼한 금팔찌가 흔들렸고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예전이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먼저 나왔을 텐데 오늘은 그 말이 입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 제사날 친정에서 뭐라도 좀. 시어머니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부탁을 하려다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온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는 시어머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붉은 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12해 동안 제 인생을 뒤집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사날은 다 모이시죠? 친척들도요. 시어머니가 기름 주걱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물병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이 번져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번지게 만든다는 걸요. 그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진실요. 그 단어 하나에 시어머니가 전을 뒤집던 손을 놓쳤습니다. 전이 기름 속에서 찢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욕조차 지금은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을 열어 키친타월을 꺼내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닦았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 끈적함이 지난 10년의 끈적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잘 닦이지 않는 것들. 거실에서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술을 끊었는지 끊지 못했는지 모를 텁텁한 기침. 남편은 여전히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졌습니다. 제사날 결국 제가 서야 한다는 것. 부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첫 파일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 3월 흑백사진 원본 JPG D-2일 제사 2일 전 오전 9시 친정 서재. 노트북 화면 속 흑백사진은 오래된 종이 냄새를 풍기는 듯 했습니다. 흐릿한 빛,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여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어머니,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시간을 단숨에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오빠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가슴 앞에 얌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앞에서 무릎 꿇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예전에 우리 집 소장농이었다. 소장농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책상 위 손목 시계를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이 빚더미였고 내가 일으켜 세워줬다. 가게 보증도 땅도 다 내가 막아줬다. 아버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참아온 분노는 늘 그런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손끝으로 드러나는 것. 오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거래 내역서, 감사편지 사본. 한 줄 한 줄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한번 고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치욕을 갚는 방식으로 너를 골랐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 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건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였는지의 이유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어머니의 눈매, 입술, 고개 숙인 각도, 그 자세 안에 있는 감정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증오. 그때 아버지가 낡은 시계를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가죽은 달아 있었고 뒷면 각인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룹 30주년 기념 창립 이사 윤경영. 가난한 친정이라는 제가 믿었던 모든 장면들이 그 각인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숨김이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날 내가 끝내라. 그날은 내가 내 이름을 되찾는 날이다. 그날 밤 USB 안에서 또 다른 파일이 열렸습니다. 파일 이름 결혼식 날 시어머니 셀카. JPG.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승리자였습니다. D-1일 제사 전날 밤 11시 시댁 안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 그 소리조차 거슬렸습니다. 12해 동안 거슬리는 소리를 참아온 사람의 귀는 이제 더 이상 참는 법을 잊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공인회계사 자격증 파일을 꺼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손끝을 긁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종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PPT 파일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실. 슬라이드 1 토지거래 내역서. 슬라이드 2 감사 편지. 슬라이드 3 시어머니 일기장 일부. 슬라이드 4 숫자로 보는 받은 것 BS 갚아야 할 것. 슬라이드 5 국세청 조사 일정 문서 사본.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꺼내는 일. 그건 싸움이 아니라 처형이니까요. 그때 남편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그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끝낼 거예요. 남편이 삼켰습니다. 엄마한테 그걸 다 보여주게? 네.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다시.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과? 약속? 눈물? 그 어느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은요. 당신이 뭘 말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은 내가 결정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덜컹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D-Day. 새벽 2시 시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본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입 열기 전에 막아야 해. D-Day
제사 당일 오후 2시 시댁 거실. 거실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 음식 냄새, 향 냄새가 뒤엉켜 숨이 탁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벽지에 붙어 웅웅거렸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거실은 이상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칠로 하얗게 떠 있었고 입술은 붉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강한 척을 하려는 손.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맡아서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하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거실의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 같으면 칼이었을 텐데 오늘은 조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이는 자리에 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제목이 떴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떤 게 아니라 공포로 떤 소리였습니다. 슬라이드 1. 토지거래 내역서. 매도인 박정숙 부친. 매수인 윤도현. 금액 당시 시세 3배. 슬라이드 2. 감사 편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슬라이드 3. 시어머니 일기장. 저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 평생 무릎 꿇게 만들겠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 휘청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말끝이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슬라이드 4를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받은 것. 월 용돈 30만 원, 120개월 3,600만 원. 갚아야 할 것. 대출 원금 5천만 원. 10년 누적 이자 1억 1,952만 원. 연대보증 책임 5억 2천만 원. 합계 6억 8,952만 원.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4천만 원 받고 7억을 갚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산 값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요. 두 사람의 무릎이 나란히 있는 장면이 이상하게도 우스웠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스타킹을 긁었습니다. 따끔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며 제 발목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에 침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턱까지 흘러내려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치마폭이 젖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축축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제 친정 과일 상자 보고 이것밖에 없냐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과일 상자 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받던 용돈 30만 원의 절반이 넘었어요. 거실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현관에 12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계셨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19,800원. 겨우 19,800원짜리 김치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는 제 손을 보면서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또 약한 며느리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건 같았어요. 값이 있고 쓰이고 버려지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며느리, 여자, 저는 10년 동안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끝내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바닥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사본. 어머니, 요양원비는 제가 냅니다. 임대료도 제가 3년치 미리 냈습니다. 의무는 다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망이 떠오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박듯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그 말이 바닥에서 웅얼거리듯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30년 전에 하셨어야죠.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6개월 후 오전 10시 어느 회사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선영 이사님, 회계 감사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어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었던 이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방문 일정 잡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매달 입금 확인만 해주세요.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전 시어머님이시죠? 네. 안 가시나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야 할 의무는 다 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식탁.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계약 잘 끝났냐? 네. 오빠가 웃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뭔지 알아? 뭔데요? 버티다가 떠난 게 아니라 때를 알고 떠난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던 웃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웃음. 노을이 창밖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